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 박다영 TV에 오늘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지금 책, 또 풀팩의 삼국지로 가는 대출력 쓰신 네. 작가님이세요. 네. 근데 이 책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작가님을 꼭 모셔서 말씀도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희 채널 저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의 저자 풀팩 강현옥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네. 따끈따끈 맞아요. 이제 한 달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벌써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네. 네. 지금 이제 점점 대출이 네. 아주 그 중요해지는 맞습니다. 그런 그게 있고 제가 이 책을 네. 일단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지금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주택자 부분 제가 나눠놨고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구매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각각의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지션별로. 네. 그래서 누구라도 여기 나는 이 부분이 좋아, 나는 저 부분이 아, 네. 좋아. 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네. 또 보니까 네. 그 팁이 네. 정말 깨알 팁이 네. 너무 놀랐던 게 참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출 지식에만 머무르면 저희가 바로 그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이 되려면 그걸 저는 대출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작정 영끌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차피 소득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은행을 잘 활용하는가 그 현명한 은행 활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도 내가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게 진짜 많구나. 그리고 저희 중개사님들한테도 이 책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소장님들 대상으로만 하는 강의에도 나가는데 이게 필독서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하나로 이제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지식이 정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정리를 하시면 그게 다 자산으로 연결되는 대출력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지금 고객님 중에 질문이 풀팩이 왜 풀팩인가?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전직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네, 메이저 은행 출신인데 그 이후에 제가 쇼핑몰을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쇼핑몰을 한 5년 정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이제 동대문 사장님 언니들이 이제 장기를 써준다 그러죠. 저희가 이제 매입 단가 같은 거에 영수증을 써줄 때 제가 플리츠 팩토리라는 쇼핑몰을 운영했었거든요. 플리츠 팩토리. 네, 그랬더니 이게 너무 상호명이 길다고 이거를 좀 축소하자 이래서 제가 아니라 그 동대문 사장님들끼리 풀팩 언니 왔다, 풀팩 언니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풀팩이라는 단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저자 강연회 때 그 동대문 사장님도 오셨었어요. 네. 제 이제 닉네임을 해주신 그분이 오셔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력이 대출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받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위험해져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출이라는 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레버리지 역할을 해서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남의 말만 믿고 또는 잘못된 대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자산을 갉아먹고 평생에 덫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너무 영끌해서 힘드신 분들이 계셨고 또 저희 이제 조금 부모님 세대나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빚은 지면 안 된다. 그런 분들도 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과 대출주의를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대출력과 대출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권위는 중요하지만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대출도 무작정 배척할 일이 아니라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대출력이 중요한 거지 무작정 배척하고 대출은 나쁜 거야 일종의 그 트라우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이제 사용해서 사업이 망한 케이스라든지 집이 뭐 부도가 됐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대출을 받고 집 사면 망하는 거야 사업 무리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대출에도 순 기능이 있고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급선무지 무작정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보면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을 걷는다. 이 말을
처음에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네. 한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을 돌파했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13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금이 좀 부족하고 대출이라는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을 해야 될 건데, 그럼 우리는 상급지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으로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대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은 일단은 대출로 사고, 그러면 이 대출을 내가 이 상환 능력에 벗어나서 헉헉대며 갚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에 원리금 통장 활용법이라는 것도 넣어놨거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예시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원리금 통장의 활용법으로 현명하게 활용을 하는 방법을 익히고, 내가 샀던 집이 입지력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대출력보다 입지력이거든요. 좋은 자산이라면 내가 대출로 낸 집이 한 2, 4년 이제 내가 매도할 시즌에는 올라 있겠죠. 그러면 그 차익으로 우리는 대출을 갚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집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줘서 그 대출을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근로소득보다 이 집이 더 열심히 일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을 오른 집으로 갚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 집을 사야 되는 맞습니다. 게 이제 실력이고. 전제예요. 네. 네. 그걸 잘 봐야 되고, 네. 그런 매물을 잘 길러야 되고, 그런 이제 소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저평가된 자산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장님 찾는 것도,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능력 같아요, 정말. 네. 네. 저희 이 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네. 능력이 있으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그 원리금 통장 그 내용이 네. 진짜 이렇게 그죠, 획기적인. 네, 네, 사실 네. 사고의 전환인데, 이게 원리금 통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원리금 통장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대출을 갚을 때 거치식으로 이자만 갚는 상품이 있고, 보통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출을 내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구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는 상품을 한 3년을 써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2억 원을 4%의 이자로 우리가 빌린다라고 하면 1년 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물론 변동금리가 되면 더 오르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제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한 3년을 쓰게 되면 3,0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애당초 2억의 원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1억 7천의 원금과 3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1억 7천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3천만 원은 이자 통장에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자동이체는 알아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3천만 원을 갚는다고 헉헉대지 않고 오르는 집만 이제 우리가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리금 통장의 활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갚는다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원리금 통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가져가야 오래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건 발상의 전환이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맨날 이자 내야 돼서 힘들어 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쵸, 것 부담감이 같더라고요. 많이 내려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도 제가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해가면서 너무 열심히 읽어주셔가지고 감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지금 이 책보다 지금 갑자기 발표난 오늘이 우리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날이 3월 19일인데 여러분, 오늘 오전에 어떤 게 나왔죠? 주택시장 안정화 방향이 나왔습니다. 방안이 나왔는데 안정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사과도 하셨고 토어제를 다시 묶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강남 3구와 용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잠삼대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나홀로 아파트에도 다 적용이 되니까 애꿎은 이제 피해자들도 이제 생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그 수요가 몰려서 갑자기 단기간에 거래량도 급증하고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 총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당연히
가계대출 규제 방안까지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용산이라든지 강남 상구 외에 다른 지역, 우리가 뭐 강동구라든지 마용성, 그렇죠. 이제 이러한 지역들도 동작구도 마찬가지고 영등포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중급지들도 이번에 다 규제 지역 검토 대상이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그것은 아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살아, 빨리 살아. 예, 빨리 네, 살아 네, 이거죠. 빨리 이제 살아. 언제 묶일지 모르니까. 네.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되기 때문에 오히려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 같고, 이것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저는 지방의 대장 아파트나 학군지를 중심으로도 이제 좀 열기가 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좋고, 그 3단계가 7월에 시행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라는 건 가상금리를 부여해서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대출 더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게, 지방이 좀 더 잘 나오고 수도권이 덜 나오지만 총량 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내는 대출도 총량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은행이 월별 분기별로 이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는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도 발표가 난 게 3월 24일부터 토화제가 다시 묶이니까 사실 이번 주가 불장이 될 거긴 할 텐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게, 물론 계약분까지는 은행 규정에서 그 전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 있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걸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규정상으로는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해주고자 하는 그 양이 없어. 그래서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지금 이번 주에 계약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양이 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은 될 때 받는 거거든요. 그때 달려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빨리 자서라도 해두시는 게 총량을 획득해 두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이제 겨울 연말에 막 거래가 힘들었던 게 그 총량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서 거래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꿎은 서민실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작년이랑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월별 분기별로 한도 책정을 했어요.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DSR 관리도 하고 자율적으로 월별 분기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초라고 막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제 2월에서 이제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면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연초가 되면서 금리가 좀 내려간 부분으로 인해서 신규 차주가 유입된 거, 그리고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인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새학기 수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부동산 투기 수요라고는 보기가 애매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딜레이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마 바로 다음 달쯤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와서 새롭게 규제 지역 검토가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LTV가 줄어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출이 되던 거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인데 조기 시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나온 걸 보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의 축소, 즉 전세대출을 우리가 보증금의 80%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 보증 비율이 축소가 되면서 전세대출이 최대 80%까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0, 70% 내로 이제 내려오면 사실은 뭐 월세가 더 가팔라진다든지 반전세가 더 가팔라지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태가 다른 것으로 이제 더 변모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 축소를 7월부터 가져가기로 했다가 5월로 지금 땡겼거든요. 오늘 발표가. 그러면 언제든지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조기 시행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대출은 될 때 받는 거니까 지금 발빠르게 좀 움직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강남 상구나 용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풍선 효과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전세가 대출이 잘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전세는 서민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인데, 뭐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제도죠. 근데 지금 자꾸 전세를 주지 않게 모든 게 변해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면 전세 대출도 가계부채 총량 안에 들어와 있는데 200조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의 수요도 상당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학기 수요가 있으니까 네. 이동하는 전세입자들이 월세입자들이 그 보증금을 담보로 이렇게 전세 대출을 실행한 그 양이 상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허그가 대위 변제 금액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대신 갚아주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러한 비율이 너무나도 늘어났고 23년, 24년도에 이게 거의 4조, 5조에 육박했기 때문에 허그가 사실은 재정 적자에 너무 허덕이 있는 그럴 것 거예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규 거를 막을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민 정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 제도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뭐 갭투기를 부추기는 그렇죠. 그리고 매매가를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 네. 그런 역할로 하기 때문에 아예 전세 대출 자체를 없애라 약간 이런 여론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라는 건 사실 우리가 전세 대출을 예를 들어 보증금 4억이면 이제 80% 3억 2천까지를 전세자금 대출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거주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70%를 내려오면 3억 원의 대출이 다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전세. 네. 그러면 본인의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보증금이 더 많아야만 네. 전세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제 반전세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내 돈 그런 안 들어가니까 네. 또는 이제 아예 나는 전세 대출 받기도 시끄럽다 그냥 월세로 돌리자라고 하면 이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사실 월세가 또 가팔라지다 보면 그 가격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 축소가 그냥 전세 대출만 안정된다 이게 아니라 월세로 오히려 가속화 시켜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돼요. 그래요. 월세가 이제 전세는 어떻게든 이제 갖고 있다가 뭐 내 돈을 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월세는 다 날아가 버리는 돈이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계속 그 월세로 돈이 날아가 버리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 시장도 보면은 이미 부동산 시장 중에서 월세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거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전월세 시장 자체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중에 전월세에서 한 번 더 이제 그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고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 이내에 또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대출을 일단 빨리 지금 될 때 받는 거니까. 네. 왜냐면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80%까지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롭겠지만 내가 만약 5억에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4억까지는 대출을 받아야 돼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보증금이 좀 적고 내 초기 이제 자본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네. 그 지금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대출은 DSR을 안 보니까 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서에 대한 맞아요.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오늘 발표한 정책하고 이게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소득이 안 되면 대출받기가 힘든 게 DSR 제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DSR을 보지 않고 그냥 DTI 즉 이자 상환 능력 정도만 보고 나가는 대출이 있었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이주기 대출, 중도금 대출, 1억 이하의 소액 대출, 뭐 보험 약관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등등등 이러한 대출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출들도 이제는 은행 자율적으로 DSR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품과 발품을 좀 이제 팔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은행은 나에게 대출해주는 한 은행 찾기 싸움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주거래 은행 내가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자주 거래했던 은행이 DSR을 봐버리면 나한테 있는 주거래 은행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 은행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갔더니 전세자금 대출은 DSR을 본대. 그래서 나는 전세대출을 못 받아. 근데 기업은행에 갔더니 안 본대. 그래서 나한테 똑같은 조건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준대. 이러면 기업은행에서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주거래 은행에 대한 개념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품과 발품을 통해서 나한테 대출해주는 은행을 찾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맨 끝에 에필로그 그 앞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품과 발품을 팔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많이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1, 2, 3금융 협약은행을 다 가지고 있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풀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접수 양식 맞춰서 넣어주시면 필요한 가장 좋은 은행의 조건 좋은 은행을 찾아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알고 의뢰를 하는 것과 그렇죠. 전혀 모르고 의뢰를 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한번 이 상황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손님들 매수하실 때 은행을 이제
대출을 알아봐 드리는데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본인 은행 가서 해봤더니 뭐 안 된대요. 뭐 그래가지고 맞아요. 요번에 매수로 안 될까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고 하면 이 은행에 가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이 대출이 된다더라. 맞아요. 이렇게 풀리는 은행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찾아야 돼요. 네. 그 보면 이 주요 은행 아니 약간 지방 은행에서 또 맞아요. 경우도 있고 1금융권인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2금융권이라도 보험사나 이런 데는 사실 신용 점수가 떨어지진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죠.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2금융권 하면 절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네. 이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신용 점수가 급감해요. 그래서 절대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 2금융권 신용대출은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한 번 떨어진 신용 점수가 다시 올리는데 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이제 나온 그 규제상으로 1금융권의 은행과 금리차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신용 점수가 급감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오히려 1금융권은 DSR 40% 내로만 들어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2금융권은 10% 더 줘서 DSR 50%까지 대출 한도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같은 연봉으로 더 많은 대출을 가져갈 수 있는데 심지어 지금 금리도 1금융권만큼 좋은 것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죠. 네. 대출도 더 많이 되고 그 금리도 괜찮고. 네. 왜냐면 이게 연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대출은 될 때 받는 거고 연말보다는 확실히 연초에 받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 거래는 가능하면 연초에 네, 지금이 맞는 것 같고 이게 네. 풍선 효과를 타면서 네. 규제 지역이 더 지정이 되어버리면 내가 LTV 7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50%로 내려올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후순위 담보대출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었던 차주인데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규제 지역은 이제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지정이 될 곳을 빨리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여기 읽다 보면은 아까 지금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이제 저희도 그냥 그러니까 중개사님들도 우리가 네. 이제 정확하게도 잘 모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전세가 들어가면 대출 안 되고요. 네. 대출 있으면 전세 안 들어오시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규제 지역에서는 LTV 50%니까 네. 전세가율이 거의 LTV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후순위 담보대출이 안 되는 게 거의 맞는데요. 일반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 70%니까 만약에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면 뒤에 20% 정도는 내 소득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2금융권의 금리 높은 대출이 아니에요. 1금융권에서 LTV 70%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활용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비규제 지역에서 사는데 50%의 전세, 즉 5억의 전세금을 끼고 내가 5억의 원래 현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에 70%까지니까 5억 뒤로 2억까지가 소득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5억의 내 자본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3억의 돈만 있으면 그 10억짜리 집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초기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기에 선대출 후전세 전략 같은 것도 넣어놨는데 물론 어렵죠. 왜냐하면 선대출, 즉 전세 보증금보다 앞으로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 다 싫어하고 소장님도 맞추기가 힘드니까. 근데 만약에 학군지라든지 또는 전세 대기 수요가 항상 있다 이러면 전세금을 많이 낮춰주면 그리고 컨디션도 좋다, 여러 가지가 좋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한 1억 정도, 그렇죠? 넣으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도 전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본금은 줄이고 급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대출력이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한번 어떤 게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그 자금 폭도 그렇고 입지가 훨씬 퀀텀 청구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요새 이제 젊은 분들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뭐 생애 최초나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본인들도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이만큼 되던가 안 되던가 뭐 나중에
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데 네. 그럼에도 그걸 잘 이용하는 게 네. 처음에 이렇게 자리 잡기가 네, 좋은 좋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도 크게 은행재원 대출이 있고 정책자금 대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정책자금 대출에 방금 말씀하신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그다음에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이것들은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다소 적고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던 게 은행 재원 대출은 안 나오던 게 정책자금 대출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생아 특례나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신생아 특례는 1%대 저금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나온 방안을 보면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도 총량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하고 총량이 많이 잡아먹으면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언제나 쉬운 일만은 아니고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갭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은 이 대출부터 먼저 조건이 되시나 알아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실거주 하지 않고 전월세 하겠다라면 보금자리론도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근데 이러한 대출을 받고는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쓰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은행재원 대출로 하셔야 돼요. 정책자금 대출로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재원 대출부터 시작하시는 거고 일단 나는 내 집부터 마련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금리가 은행재원 대출보다는 뭐 디딤돌이라든지 신생아 특례가 좋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참 좋은 점이 네. 그래서 내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빈집 전략까지 네.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네. 왜냐면 워낙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대출력 워밍업 Q&A 코너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까? 이런 이제 질문들도 아마 다 답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난방이 세게 들어와서 친구가 여기 좀 시끄럽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여기 그냥 공간을 대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이제 시끄러워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말씀 너무 잘하시죠. 그냥 볼 때마다 느끼지만 툭 하면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출력을 활용할 수 없는 시기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상급지 기차는 떠나버리고 나는 또 내 집 마련 갈아타기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의 승자가 되고 살아남으려면 사실 이 대출력은 필수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징검다리 역할도 해주고 레버리지 사다리 역할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네요. 좋은 내용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20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주고 공부를 하라 지금 제가 그러려고 일단 사회 초년생들도 그 대출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뭐 연끌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대출 그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그 재현하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아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이거를 등기부를 떼보고 너는 빚이 있으면서 말도 안 했냐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그 집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래서 이대로 반대일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출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인데도 그걸 막 빚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좀 잘 알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는 이제 스트레스 DSR 시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풀로 팍팍 연끌하라고 내주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활용 가능한 감당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의 대출을 내서 나만의 강남이라 그러죠.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의 입지에 내 깃발을 꽂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다 강남이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 번에 입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아타기 하면서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 대출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기초부터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가져가시면서 계속 이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우리가 원하는 그 강남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손님 중에 음. 이제 지금 세종에 있는 집을 팔고 네. 이제 뭘 이렇게 정리하고 얼마가 남으니 이걸로 나중에 서울 아. 투자할래요. 그러니까 아직 세종 집을 못 팔았기 못 팔았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돈이 일단 나오면 이제 제가 서울 집을 찾아주기로 했어요. 아. 그 금액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아. 현금이 되시는 네네. 젊은 분은 아니시고 네. 중년이시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토지 다시 묶이는 데는 안 될 거고 네. 가장 그 중에서 어떤 지역을 좀 보면 좋겠다 혹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저는 사실 입지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네. 이미 정부랑 금융당국이 사인을 줬잖아요. 네. 그렇죠. 강동구라든지 동작구, 영등포구, 네. 그다음에 성동구, 마포구 네. 이쪽 중심으로 해서 네. 갭을 끼고라도 네. 지금 빨리 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묶이고 사서 왜냐면 이미 중급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타자는 너네로 묶을 거야라고 시그널을 오늘 준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가 오른다는 얘기고, 그쵸? 네. 네, 이제 달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곳을 먼저 이제 내가 신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하면 좋겠지만 재건축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포괄적으로 교통, 학군 우리가 입지를 이제 판별하는 저는 부역대 신평초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부가 뭘까요? 브랜드 아파트일 경우가 브랜드 좋고요. 아파트. 네. 네. 그 다음에 부역대, 역세권. 그렇죠. 네. 대는 뭘까요? 대단지면 좋습니다. 대단지. 나홀로는 사실은 대치동이나 그쪽 강남에 이제 국한되는 거고 네. 사실은 대단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대단지라고 하면 몇 세대 정도? 저는 1000세대는 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네. 최소. 네. 그 다음에 신축. 그렇죠. 네. 신축, 얼죽신이니까 네. 부역대 신평. 평 뭘까요? 평지. 평지. 네, 왜냐면 물론 지금은 신축 아파트도 구성남이나 이런 데 보면 엘리베이터도 잘 돼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 네. 물론 잘 돼 있고 입지만 좋으면 그걸 다 뛰어넘지만 네. 같은 값이면 평지가 확실히 그렇죠. 유리하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부역대 신평초. 초품화. 그렇죠. 네. 초품화는 거의 불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학군지에서 중학교까지가 연결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네. 이제 일단은 초품화 정도로 그렇게 하면 이거가 같이 되어 있는 곳이면 거의 불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입지 또는 일자리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자리도 함께 보시고 여러 가지로 호재가 이제 발현되는 곳들. 근데 사실 지금 거의 옷소공이라고 하잖아요. 오센시장이 쏘아올린 공이. 네. 지금 이제 어떻게 거의 지금 서울만 밀어 올리려고 하는 건지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방은 소외감 많이 그쵸. 느끼겠습니다. 네, 그쵸. 이게 대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정부나 이제 금융당국에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주담대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사실은 주담대가 막히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문제는 이렇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달려버리면 네. 사실 지방이 되게 이제 또 소외감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들썩이면서 오히려 지방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살려고 했던 분들도 다 서울에 그렇죠. 입성을 네. 해버리니까 네. 더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출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그 지방에서 집 살 때는 LTV만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좀 그렇게 되면 지방도 이제 조금 부동산 시장이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부 다 DSR 규제로 묶어버리니까 네. 같은 값이면 그냥 서울을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만약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다주택자를 좀 풀어야 전월세 시장도 좀 안정이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방 시장도 살아날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서울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셔서 이렇게 세제 계약이라든지 또는 이런 안정화 거시 건전성이라 그래요.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지방 취득세 중과라도 빨리 네, 풀어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진짜. 네. 진짜 그렇게 되면 좀 이게 좀 살아날 텐데 그렇죠. 네.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고 네. 공부할 것도 참 많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미 우리 한 3, 40분 된 것 같아요. 벌써 저희가 한 2, 30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네. 천천히 시작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시간이 쏙쌀같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책은 한번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그때 강제 초판하고 지금 재판 거의 3세에 들어갔어요. 벌써 3세. 네, 거의 이제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상황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때 이렇게 잘 쓰셨으니 아유, 그럴 만하죠. 네,
열심히는 썼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기를. 네, 그 강연도 하시.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스마트 튜브 우리 패션 네네. 김학녀 소장님 네. 쪽에서 부산에서 강의가 있어요. 부산까지 네. 가셔서. 네. 부산에서 있고 그다음에 또 정규 강의도 하고 있어서요. 풀페이지 정규- 대출력. 네. 강의는 알아보려면. 저희 블로그, 제 네. 블로그 공지에 이제 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도 이제 구독도 해주시면 네. 저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소식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둘 다 이제 지금 저녁이라 낮 시간을 보내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 앞에 샀죠. 워낙에 미인이세요. 아유, 지금. 네. 아닙니다. 아마 강연장에 가서 만나시면 깜짝 놀라실 아이고.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거 대출 도움 많이 받아서 네. 뭐 좋은 집 사고 빨리 자산 증식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도움 받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 그 고객님들 중에서도 벌써 이 책 보시고 막 좋다고 저한테 문자 주시고 그러시는데 요 댓글로도 한번 그렇게 책 보고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더 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